네, 안녕하세요.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개막식 강연에 이어 개막식에 이어 이번 강연의 사회를 맡은 시인 신용목입니다.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 저를 섭외한 것은 이 행사의 격조가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최대한 편안하게 이 개막 강연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외 작가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자신의 작품과 견해를 공유하고 또 문학을 통해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올해는 자각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상, 마치 물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기획하고 또 꿈꿔야 할 미래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제의 첫 포문을 여는 개막 강연에는 두 분의 작가님들이 대주제인 자각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한강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강 작가님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출간하셨고 이상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맨부커 국제상, 말라파르테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한강 작가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소설의 최종 원고를 넘긴 뒤 시내에서 출판사 사람들을 만난 지난 여름 오후의 일입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 거리를 걸으며 강렬한 현실감이 압도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쓴다는 건 수년에 걸쳐 두 세계를 살아가며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매일 소설 속 세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현실의 세계에도 힘껏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두 세계의 균형이 허물어지고 썰물처럼 소설이 삶에서 밀려나가며 나는 현실 가운데 혼자 남겨졌습니다. 섭씨 35도를 넘긴 기온에 습도는 80%에 가까운 오후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나는 체감 온도를 높이는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주 걸어오는 모든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눈만을 볼 수 있는 채로 서로가 어떤 더위를 견디고 있는지 알고 있는 채로 우리는 서로를 스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각자의 가려진 얼굴 속에서, 각자의 땀과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순환 속에서 서로의 호흡을 경계하며 2년 가까운 팬데믹의 시간 동안 이전에 막연히 알았으나 이제 전혀 다른 생생한 의미를 지니게 된 단어들을 익혀왔습니다. 확진자, 감염률, 치명률, 변이, 역학조사, 집단면역, 자가격리, 코호트 격리, 셧다운, mRNA 백신, 수용체, 치료제, 항체. 그 언어들만큼 낯선 장면들이 생활 속으로 육박해 들어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으로 몸을 감싼 채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뉴스로 중계되었습니다. 유행 초기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를 구하려고 약국 앞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면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셧다운된 학교와 병원과 점포들의 좌표가 사망자와 생존자와 자가격리자들의 이야기가 날마다 전해져 왔습니다.
입원한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 속에서 돌봄의 고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식들은 연기되었습니다. 병문안이 생략된 장례식들은 돌연하고 쓸쓸했습니다. 해고와 계약 해지, 자영업자들의 분투와 폐업, 산재와 자살과 절망의 소식들이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속력으로 번져왔습니다. 그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묵묵히 걷다가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모퉁이에 걸린 낡은 간판 때문이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헌책방의 상호 아래 90폰트로 쓰여진 그 문장에 홀리듯 이끌려 나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속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책 속에 길이 있습니까? 즉각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책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파고들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듯 선풍기 앞에 앉아있던 서점 주인은 마스크를 쓴 얼굴을 들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서가 가득 빼곡히 꽂히고 얼마간 무질서하게 쌓인 책들 사이를 나는 걸었습니다. 책들이 습기에 상하지 않도록 책장과 책장 사이마다 낡은 선풍기들이 맹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구성하거나 지나쳤던 수많은 책들, 작고한 저자들의 낯익은 책들 사이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길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끈질기게 인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던 생태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과워로들이 꽂힌 서가를 마주쳤을 때에는 시간 여행자가 된 듯 기이한 비현실감을 느꼈습니다. 그중 한 권의 셈을 치르고 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실려 돌아와 저물어도 여전히 열기를 뿜어내는 도로변을 걸었습니다. 늘 가는 동네 서점에 들어가 방금 산 책의 주제와 이어지는 몇 권의 신간들을 골랐습니다. 그 후 여러 날에 걸쳐 그 책들의 페이지들을 건너갔습니다. 그 책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을 2030년까지 막지 못한다면 2050년경에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었던 인류의 대재난이 매년 과학자들의 계산이 수정되며 최근에는 2040년으로 앞당겨졌다고. 우리가 실패할 경우 불과 9년 뒤인 2030년경에 대재난이 시작될 가능성도 24%라고. 대재난은 묵시록적인 한 번의 장대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잦아지고 강력해질 태풍과 가뭄과 폭우와 화재와 해수면 상승, 물과 식량의 부족, 평범한 사람들의 일터와 집의 상실, 분쟁과 전쟁과 대규모 전염병이라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거라고.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희생될 것이고 결국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말이 찾아올 거라고. 2년째 전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팬데믹 위기는 벌써 시작된 그 과정의 서막이라고. 날들이 더 흘러가 폭염이 한풀 꺾인 새벽, 책을 읽다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천변으로 나가자 늦여름에 풀벌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반소매 아래 드러난 팔을 스치는 새벽 바람이 서늘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 세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부정한 걸음걸이로 천변길을 걷는 할머니들과 아침 조깅을 하는 청년들, 늘 같은 시간에 헬멧을 쓰고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마주 달려오는 젊은 여자,
아침 햇빛이 나뭇잎들 사이를 통과할 때 환한 빛점들이 보도에 어른거리는 세계를, 아기들이 옹알이를 하고 처음으로 몸을 뒤집는 세계, 따뜻한 눈인사와 맞잡은 손과 포옹이 있는 세계를, 더 무서운 대재난이 닥쳐오지 않은 세계, 아직은 완전히 인류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필멸하는 존재인 우리가 몸을 의탁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이 행성의 아름다움을, 이미 많은 종의 생물들을 절멸시켰고 이대로라면 인류를 포함한 모두의 절멸을 초래할 탄소 문명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현재를 생각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이 집단적인 고립과 몸부림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거대한 연결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두려움, 불확실성 앞에 막막함, 악수를 나누고 마스크 아래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은 마음, 개인적 상황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가 연대하고 싶은 갈망, 지금까지 인류가 파괴해온 것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마음, 더는 잃고 싶지 않은 귀중한 것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집단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 낡은 책방의 간판 앞에서 책 속에 길이 있는지 물었던 질문을 문학 속에 길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본 것은 그때입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명쾌하고 신속한 해결책이나 결론을 뜻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떤 자세나 태도의 힘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때 찾아왔습니다. 만약 문학 속에 길이 있다면 그건 매끈한 표면에 그어진 표식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우묵하게 파인 깊이를 가진 공간일 겁니다. 신문의 단신 한 줄, 거리에서 들은 한마디 말, 사진 한 장, 한 조각의 꿈과 기억과 예감에서도 문학은 시작되고 납작하게만 보이던 사건들과 사물들과 인물들 속에서 굴곡과 깊이와 내부를 상상하고 발견해내니까요. 그 깊이 아래에서 깨어남의 순간이 전기 스파크처럼 튀어 빛날 때 읽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도 생명의 전류가 옮겨 흐르게 됩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우묵한 길이, 어떤 새로운 태도가 생겨나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미세하게 또는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그 책을 읽기 전의 자신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깊이 없는 표면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혐오와 차별, 편견과 폭력을 향해 미끄러지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문학을 읽으며 우리 내면에 생겨나는 우묵한 길의 깊이는 그 미끄러짐에 힘껏 브레이크를 겁니다. 때로 우리가 절망과 환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져들 때도 그 울퉁불퉁한 내면의 길은 체념의 유속을 늦추고 문득 방향을 틀어줍니다. 잃고 싶지 않은 가치가 위협받을 때는 그걸 지키기 위해 때로 연대하게도 합니다. 이 행성에 깃들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지금, 그 각성과 연결을 더 깊은 것으로, 더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문학의 힘을, 그 힘이 우리를 밀고 나아가는 길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강 작가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새삼스럽게 작가의 글은 어떤 형용사로도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그 글이 한꺼번에 몰고 오는 어떤 상념들, 그것과 함께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님은 10대 시절 데뷔작 내려가는 것이 최악이다를 발표하셨고, 소설집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하다로 2021년 맨부커 국제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에랄드 소설상
셀시어스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La habitación. Sentí el apagón poco después del inicio de la pandemia. Fue más parecido a un sueño inquieto que a un desmayo. En la habitación mental donde suelo ir a buscar mis ideas para la ficción, la literatura, la escritura, para la palabra, se hizo de noche. Se extinguió la luz. En la habitación la luz no siempre es radiante y eso no me preocupa por lo general. A veces la luminosidad resulta incluso insoportable y en otras ocasiones parece que una lámpara solitaria desde el techo se mueve sutil y deja ver tan solo los rincones. Pero en todo caso, la luz siempre está ahí. Con el inicio de la pandemia, en marzo del 2020, la habitación quedó a oscuras. No podía encontrar los interruptores y si entraba con una vela, la llama se apagaba. No funcionaban los fósforos, ni los encendedores, ni las linternas, ni la luz fría del teléfono celular. Me pregunté entonces si la habitación alguna vez despertaría. No me daba pánico dejar de escribir, perder esa capacidad. El miedo era la incertidumbre, la cercanía de la muerte, la angustia en el aire, un ambiente que contenía la respiración y no podía ni siquiera nombrar la amenaza. Raro, me decía mucha gente, una escritora que escribe sobre el horror y la muerte esté paralizada y apagada. No debería ser al revés. No es nada extraño, pensaba yo. Creo que muchos de los que escribimos sobre la muerte y el miedo es porque tratamos de descifrar esos terrores. Los sentimos igual que los demás, solo que elegimos hacer cirugía y examinar cada una de sus partes. Por esos días, además, aquellos primeros meses inciertos de la pandemia, recibía constantes preguntas sobre si el panorama se parecía a mis textos. No, en absoluto. Sobre qué tenía para decir sobre el virus, sobre si alguna vez iba a escribir sobre una enfermedad letal e imparable. Y yo pensaba, no puedo escribir, no puedo pensar, solo me queda atravesar y vivir esto. Todas las preguntas me dejaban muda, todos los traumas, todos los miedos. No sé qué va a pasar con la humanidad, cómo pensar en humanidad, qué significa eso, por qué hay que pensar en la nueva normalidad si la pandemia recién empezaba, al menos en la Argentina, si continúa todavía. Todas las palabras que escuchaba, todo ese ruido de opiniones y datos y metáforas y recomendaciones y vivos de Instagram y la continuidad de las actividades en formato virtual, toda esa intensidad, ¿no era acaso terror puro? ¿Qué agujero se intentaba tapar? ¿Qué fantasía de extinción? Yo pensaba en insectos escapando de la mano que enarbola el veneno o el zapato que lo aplastará. Esa cucaracha que corre y logra esconderse detrás del lavarropas, si tiene suerte. Me sentía como si acabara de tener un accidente de auto. Veía cómo salía humo del motor, olía quemado, no sabía si era una explosión o no, el cuerpo no me dolía porque el golpe era muy reciente. Y desde el otro lado de la ventanilla 20 personas me preguntaban, ¿vas a comprar un auto nuevo? ¿Crees que este se puede arreglar? ¿Podrás vivir tu vida normal si tienen que amputarte una pierna? ¿Sobrevivieron los del auto que impactaste? Si quedaron con secuelas, ¿los ayudarás económicamente? ¿Pagarás el entierro si murieron? Tu hijo, que estaba en el asiento de al lado, ¿llevaba cinturón de seguridad? Así, todos los días. Se apagó esa luz aunque la habitación siempre siguió ahí, a la espera. Me preocupó aún más la lenta desaparición de mis compañeros de escritura, mis fantasmas, los personajes que imagino y que son mis protagonistas, compañeros, obsesiones. Mejor dicho, nunca se fueron, pero se volvieron transparentes como espectros. Era muy difícil hacerlos hablar, moverse, sentir. ¿De dónde viene la luz del impulso creativo? Para mí de muchas partes, pero siempre, desde niña, tuve obsesiones
misteriosas que duraban meses o años, con actores, películas, colores, historias, artistas, cuadros, arte, música y músicos. La música, sin embargo, nunca se fue. En los peores momentos de incertidumbre podía ponerme auriculares y dejar este mundo donde todo eran números de muertos y de ocupación de camas en terapias intensivas, donde se moría la calle, la gente en Ecuador y los médicos y enfermeras lloraban en Italia, donde todo era una tensa espera de la enfermedad y la muerte. La música se quedó, pero no traía de vuelta a ninguno de esos personajes que siempre están conmigo. Nunca me sentí más sola y no tenía con quién compartirlo, porque no era la soledad del aislamiento obligatorio, ni de la ansiedad, ni siquiera del miedo a la enfermedad. Era la soledad de haber perdido un mundo. No estoy hablando del bloqueo de escritor o de página en blanco. De hecho, creo que hubiese podido escribir si me lo pedían. Escribí algunos textos por encargo. Y seguí trabajando como periodista. El oficio estaba ahí, diría que casi intacto, pero a mí me daba igual. Era mecánico, frío, sin sentido. Se escribe para el futuro, y yo sentía que el después estaba acabado. Vivir en el presente era insoportable. Sigue siendo insoportable algunos días, aunque ahora el miedo esté en retirada, y a pesar de los tanteos y las desigualdades, salir de la pandemia ya no parece algo imposible. ¿Cómo se despertó la habitación? ¿Cómo volvió la luz? Me lo pregunto ahora mismo, lo pienso, trato de reconstruirlo y tengo la respuesta, leyendo. La lectura fue el despertar. Olvidé decir que podía leer poco y mal, no dejé de hacerlo. La concentración estaba ahí, pero me faltaba el interés. Leer también es el futuro. Los que escribieron para que yo lea hoy lo hicieron tiempo atrás. No estoy segura de que la relación sea tan directa, porque también había algo de tristeza cuando abrí un libro. Algo de despedida quizá. Entonces, leer me hizo despertar. No recuerdo qué libro en particular, o si hubo uno solo. Sí recuerdo haber subrayado una crónica de Bruce Chatwin, haber pensado, ¿este verso de Antonio Cisneros podría ser el título o el epígrafe de un capítulo? Y quedar deslumbrada con Beloved de Toni Morrison, al punto de leer fragmentos en voz alta de la novela. Un día volví a la habitación y había luz, y la cama estaba deshecha y no hacía frío, y caminar por ese piso tan conocido ya no se parecía a un campo minado, y no tuve miedo de que la lámpara entrara en cortocircuito. Las sábanas estaban cálidas. Era una mañana primaveral, algo fría, pero que ya permitía sentarse con la computadora sobre las rodillas. Y volvieron las obsesiones. Volví a recortar noticias raras de los diarios, volví a ver 10 películas malas solo porque no puedo dejar de pensar en uno de los actores que es joven y hermoso y parece una mujer y parece un demonio. Volví a escuchar música en la cama e imaginarme a todos mis personajes en una fiesta, divertidos, cantando alguna canción de los años 80 tonta y maravillosa, Gloria de Laura Branigan quizá, o Waterloo de ABBA, cosas así. Los escritores de terror, los especialistas en lo macabro, tenemos también este tipo de fantasías. Creo que son de la especie que más tenemos. Aunque a veces en esas fiestas imaginarias los invitados son todos vampiros, debo admitir. Aquí donde vivo en Buenos Aires, la pandemia no terminó. La relación con mi cuerpo y con los demás ha cambiado y no creo que vuelva a ser igual. Lo que escriba en adelante se verá afectado. ¿Cómo? No lo sé, porque el trauma aún ni siquiera es trauma. Son los primeros estadios de algo que será cicatriz, tatuaje, marca indeleble. Me da un poco de curiosidad el resultado del cambio y también me da miedo, y cada día me pregunto si escribir vale la pena. Esa es una de las diferencias más obvias en este antes y después. Jamás me lo había preguntado antes. Me gustaba escribir. Algunas personas disfrutaban de mi trabajo y ¿para qué más? No creo ahora tampoco que mis libros sean esenciales o importantes. Sí me pregunto para qué y para quién los escribo. Sí creo que el virus y el cambio en nuestros modos de estar en el mundo y en nuestro lenguaje solo pueden modificar la literatura. Alguien me dijo, otro escritor, mayor que yo, que la pandemia de 1918 apenas dejó literatura y que casi nadie escribió sobre eso, a diferencia de otras pestes en otros siglos. No estoy segura, aún no lo investigué, no me interesa refutarlo. Pero acabo de leer, por casualidad, un cuento de Alice Munro,
en el que uno de las protagonistas se recupera de la gripe española. No es lo más importante del cuento, pero ella sale del hospital cambiada y vuelve a su trabajo. Es bibliotecaria. Afuera la enfermedad arrasa en una tercera ola, pero ella no cierra las puertas de la institución donde trabaja y vive entre libros. Sufre por amor, y en un momento de desilusión los libros le parecen ataúdes cubiertos de polvo. Pero ella recuerda los tulipanes que veía desde la ventana del sanatorio, y ese médico tan guapo que amó, y aunque está débil, vuelven las palabras, y tiene los ojos abiertos. 네,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님 감사합니다. 글만 읽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단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뾰족한 구두를 신고 얼음 위를 달려가는 듯한, 그래서 기어이 그 얼음을 조각내서 그 속에서 봄빛을 발견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 작가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해볼 텐데요. 지금 제 옆에는 보시다시피 한강 작가님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멀리 아르헨티나의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로 인사도 나눌 겸 먼저 두 분 소감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엘리케스 작가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Muchísimas gracias por esta invitación. Es un honor para mí estar en el festival y además compartirlo con Han Kang, que es una escritora que admiro muchísimo. Me gustaría estar ahí presente, obviamente. No conozco Seúl y es uno de mis objetivos, espero alguna vez lograrlo. Y me identifico, a pesar de que a mí me pasó casi lo contrario durante la pandemia, me identifico con muchas de las cosas que expresa Han Kang y los desafíos que significan para los escritores seguir adelante en estos tiempos complejos y donde se nos plantean un montón de nuevas preguntas, creo.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한국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부터 들으면서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 축제에 참여하셨던 작가님들은 계속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좀 원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국제 작가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셔서 이제 여기 서울에서 여러 날을 묵으면서 물론 이런 행사도 하지만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거리도 걷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마리아나 엔리케스 선생님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지금 아마 아르헨티나랑 서울이랑 12시간 시차가 나니까 거기는 이제 아침일 텐데 여기는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는데 어두운 거리에 비가 내려서 마리아나 엔리케즈 작가님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근데 사실 작가들의 내면이라는 것,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활자를 통해서 그 길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겠죠. 또 찾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각이라는 주제로 이 팬데믹을 통과하는 어떤 과정들을 각자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각자의 강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엘리케스 작가님, 한강 작가님이 발제하신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Creo que de alguna manera el despertar como ella define el despertar, es un poco menos íntimo o menos relacionado con la escritura. O sí, todo es íntimo, quiero decir, todo está relacionado con la escritura. Pero, y de eso después quisiera preguntarle un poco más a ella. Me gustaría saber cómo encontró el foco para poder separarse de lo que pasaba por fuera con respecto a la propia escritura. Porque en mi caso, ella comienza su discurso contando que va a entregar una novela y la sensación de ver a la gente por la calle con mascarillas. Lo mío fue muchísimo más. El encierro creo que afectó bastante la escritura. Pero sí me sorprende que en ambos casos, tanto en lo que yo dije como con lo que ella dije, este evento fue tan importante, quiero decir. Yo vengo o vivo en un país que está en permanente crisis económica, en una región en América Latina que tiene muchos problemas políticos y de violencia. Argentina quizá no tanto, pero la región sí. Y sin embargo siento que la pandemia nos afectó profundamente y de otra manera. Y creo que eso está en las palabras de Han Kang, esa profundidad en lo que pasó. Creo que incluso una especie de conexión con los otros muy diferente, una relación con nuestros cuerpos muy diferente. Bueno, Han Kang sabe que ella en sus novelas es una escritora que tiene mucha conciencia del cuerpo y creo que eso está en sus palabras.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강 작가님 이어서 네, 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리아나 엔리케즈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방에 불이 꺼졌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읽기를 통해서 그 방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어떤 단절이나 상실을 경험할 때 읽기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잖아요. 글을 쓸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는 행위는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행위를 통해서 그 방에 다시 불이 켜져서 인물들이 이렇게 찾아왔고 인물들 중에는 이렇게 유령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지금 다시 글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통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변한 상태 또는 변한 것 같아 이런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한강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변한 상태로 책을 집어드는 어떤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방과 책과 또 마음과 내 몸, 아까 말씀하셨던 몸의 상태까지 이어지면서 그 메타포들 속에서 변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인지, 네, 마리아나 엘케스 작가님께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Yo creo que el escritor conoce bien o entiende bien el estado de metamorfosis.
es muy... Uno vive su vida cotidiana y hace las cosas cotidianas, pero cuando se sienta a escribir y cuando tiene una idea que lo obsesiona y empieza con la escritura, creo, el escritor siempre entra en un estado de cambio, en un estado de metamorfosis. Yo diría que hasta es físico, a veces no se siente el cuerpo, a veces uno no sabe cuántas horas pasa. Yo hace mucho que escribo desde que soy adolescente, entonces lo tengo un poco más regulado para que sea una actividad más sana, digamos, ¿no? Pero tiene algo de transformarse en otra cosa, casi como si uno ve a un escritor en acción cuando está escribiendo, parece que le estuvieran dictando. Hay algo muy extraño en toda la situación que yo lo considero casi una metamorfosis y casi una androginia, o sea, yo no sabría cómo definirme bien quién es esa persona que está escribiendo. Y creo que lo que en este momento, y le agradezco a Han Kang por verse contenta porque me vuelva el impulso de escribir, creo que lo que está volviendo es esa capacidad de desprendimiento, el poder entregarme a la escritura sin la invasión del afuera. Y para mí eso es un cambio personal, digamos, ¿no? O sea, es un cambio personal. Y después el cambio general, yo, y creo que lo digo también en las palabras y de alguna manera también lo decía Han Kang en su discurso, creo que lo estamos transitando y que no hay que apurarse. O sea, que estamos como en un proceso donde todavía no sabemos cómo esa metamorfosis va a terminar. Y creo que no hay que desesperarse, quiero decir, más allá de la ansiedad personal, ¿no? O sea, quiero decir, globalmente creo que estamos en el proceso de cambio. Y cuando estamos en un proceso de cambio, creo que hay que sentir el cambio y dejarse llevar por el cambio y no desesperarse pensando todo el tiempo cómo va a terminar, cómo va a ser después. Creo que esa ansiedad nos puede hacer mal, es dañina, y creo que tenemos que aprender a vivir en el cambio. 네, 감사합니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또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열어놓는 것,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님께서도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새롭게 도래하는 시간들,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어떤 담론이나 이론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인간의 자리에서 다시 고민하자는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발제문 쓸 때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제 그 헌책방의 그 문구를 보고 너무 뭔가 새로운 충격이랄까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인데, 사실은 상투적인 말인데, 그걸 봤을 때 뭔가 그 문장이 저를 다시 사로잡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무슨 길이 있다는 거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며칠 동안 계속 그 문장을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도대체 길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그게 어떤 태도가 아닐까, 어떤 태도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마리아나 에니케즈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면서 자신이 변화하고 변형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또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는 책이 아니더라도 아주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아주 음악적인 뭐 책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태도,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문득 우리가 내적으로 충전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일들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배워본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할까,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변해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변한다는 건 얼마나 강한 내적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책 쓰는 것과 읽는 것에 대해서, 책이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다 각자가 그 사유를 새롭게 꾸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책이라는 것, 책이라는 어떤 커다란 기둥일 수도 있고 고정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몰려오는 어떤 바람이나 아니면 파도 같은 것도 같이 견뎌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엘리케스 작가님 맞습니까? Creo que es significativo que tanto Han Kang como yo hablemos de diferentes maneras, pero finalmente de una forma muy similar acerca de la lectura como una herramienta para pensar el futuro y para pensar el presente. Yo creo que lo que hay en los libros y sobre todo a propósito de que estamos en un festival como este, donde yo soy una persona que está en Argentina y que vive en Sudamérica y ustedes están allá en Corea con 12 horas de diferencia y esa no es nuestra única diferencia. Creo que en este momento son más importantes que nunca los libros que nos sacan de la experiencia que conocemos. Poder leer autores y poder conocer autores que están hablando de otras experiencias. Estuvimos hablando durante muchísimos años de lo global y creo que no estuvimos hablando de lo importante de lo global. Estuvimos hablando de lo global económico, estuvimos hablando de lo global casi creo de una manera frívola. Y creo que a lo mejor esta pandemia que nos afectó a todos globalmente, pero que quizá afectó más a algunos en este mundo global, es el momento de empezar a escuchar las experiencias de los otros. Y quizá en los libros, esas voces, paradójicamente, son más claras que en un testimonio, porque el uso del lenguaje, el uso de la imaginación, el uso de lo que se procesa de la cultura, de lo que se procesa del trauma a través de la literatura y ver al otro desde ese lugar tan profundo. Me parece que este es el momento para empezar ese intercambio real, ¿no? Es difícil, pero es difícil por cuestiones que no tienen que ver con los escritores, sino que tienen que ver con el mercado editorial. Pero yo en este momento me siento bastante abierta y ansiosa sobre conocer otras realidades. Tengo curiosidad por el mundo. Es paradójico, pero quizá hizo falta eso, quizá hizo falta que el mundo se cierre para que me interesen los libros de otros lugares y que esos libros de alguna manera me lleven a otros lugares y me lleven a otras experiencias y otros lenguajes. Así que sí, el libro creo que es algo fundamental, la experiencia de la lectura.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충동이 계속 사로잡히는데요. 뭐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경제라는 것,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경제라는 숫자로 교류가 되었던 것과 이 팬데믹 상황에서 또는 책을 통해서 인간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교류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 순간에 똑같은 글귀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기회에 새롭게 또 만들어가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요약이 불가능하지만 굳이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작품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제 작가 축제 준비하면서 독자들과 함께 읽고 싶은 작품으로 한강 선생님은 혼자라는 소설을, 그리고 엘리케스 작가님은 오스테리아 호텔이라는 작품을 골라주셨습니다. 참고로 두 작품은 국문과 영문본으로
작가축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강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혼자.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막 이 구도가 재밌는 구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어떤 기념물로 놔두고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내면을 가시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또 옆에 살짝 따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10살짜리 신용묵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 소설은 이래서 썼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소설을 제가 제 평생에 운전을 했던 기간이 3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차도 팔았고 운전하지 않는데요. 그때 이제 썼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혼자를 생각하는 어떤 여자를 상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혼자라는 이제 파키스탄의 이 아름다운 오지 도시는 처음에는 약간 도피처 같은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연히 광고에서 발견한 혼자, 뭔가 계속 훼손되고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혼자인 거죠. 이 세계처럼 또 이 여자의 삶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혼자가 아닌 혼자를 계속 상상하게 되고 혼자의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려 애쓰는 그런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혼자와 그 여자가 계속 이렇게 뭔가 안간힘을 쓰면서 나아가는 어떤 상태, 그 상태를 그리고 싶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그렸던 이제 하얀 그 뭐죠, 페인트가 다 이제 지워지고 정말 조그만 불빛들이 아주 띄엄띄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그런 곳을 제가 운전해서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속력을 낮추고 제 옆에 있는 모든 차들이 속력을 낮추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둠 속을 이렇게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나아가던 그 순간의 감각, 그리고 그 여자의 상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서울국제 작가 축제 주제가 자각인데, 뭔가 이런 상황, 이런 모두가 다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래서 모두가 속력을 늦추고 이게 뭐지 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이 소설의 주인공의 마지막 순간과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을 고르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운전은 안 할 생각이세요? 네,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소설을 따라 읽다 보면 그 불빛까지도 어떤 몸의 연장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읽었던 것은 내가 어떤 거기 있는 로드킬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감각. 네. 근데 연루를 뒤집으면 또 연대가 되니까 그 감각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면서 또는 아파하면서도 계속 치고 나가야 될 무언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이 여자가 이 세계하고 결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도 마찬가지죠. 이 세계 안에서 계속 변형되고 훼손되고, 혼자도 싸우고 여자도 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다음은 엘리케스 작가님. 네, 오스테리아 호텔 너무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네, 우리 이면에는 어떤 공포들이 늘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경험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우리 속에서 어떤 공포스럽게 자리한, 그러나 숨어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상징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매트리스 속에 숨겨놓은 그 고기,
국이랄지, 그래서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국이랄지, Sí.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실상들, 우리가 숨겨놓은 실상들을 차곡차곡 벗겨나가기보다는 어느 순간 마지막에 환상으로 확 터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방식 약간 충격 효과 같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도 한편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또 그러한 어떤 흐름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Eh, yo a veces siento que la realidad no puede ser narrada solamente con los elementos del realismo, con las herramientas del realismo. Que a veces hace falta otro lenguaje, y en general es el lenguaje del fantástico, para poder abordar varias cuestiones. La extrañeza de lo que está afuera, el trauma en muchos casos, la herencia del trauma, sobre todo en nuestras sociedades, que son sociedades todas con enormes cicatrices que tienen que ver con la violencia, incluso en los países donde no hay una violencia evidente ahora, como Argentina en este momento tiene los problemas que tiene, que está atravesando, pero que son problemas que tienen que ver con la desigualdad, pero no con la violencia. Sin embargo, hay una violencia pasada que muchas veces que vuelve a aparecer en el presente, sobre todo a través de lo siniestro. Y creo que lo siniestro es más adecuado abordarlo desde el lenguaje del género fantástico. Para mí, ¿no? O sea, yo soy una escritora de ese tipo. Y también tiene que ver con la tradición de nuestra literatura. Yo vengo del país de Borges, que es un escritor fantástico. Entonces empecé leyendo literatura fantástica. Entonces, mezclar la realidad y la fantasía, digamos, en literatura, para mí casi es el movimiento natural. Es el movimiento más normal. Como escritora en cuanto a la tradición y además en mi posición acerca de abordar el mundo y también en cuestiones generacionales, ¿no? O sea, creo que hay algo de haber crecido viendo ciertas películas, leyendo ciertos autores y, y empezar desde muy joven a interpretar el mundo con un lenguaje que no es un lenguaje realista, hablo del lenguaje de género, ¿no? Sino más bien un lenguaje fantástico, que creo que en muchos casos sirve más para comprender la realidad que un lenguaje realista, por lo menos para mí.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추는 장면 소설 속에서 마치 내 얼굴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거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것이 환상이든 어떤 느낌이든 공포든 내 옆에 항상 있는데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얕은 질문을 끝내고요. 네, 이제 조금 깊은 질문을 두 분 작가님들께서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네, 엘리케스 작가님의 소설에 대해서 한강 작가님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작가님의 소설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까 이제 환상성이 오히려 나에게는 오히려 더 평범한 것이고 훨씬 더 이렇게 익숙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시는지, 혼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존재한다고 느껴지시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Una pregunta difícil, pero sí y no. Creo que particularmente, y esto tiene que ver con nuestra historia y con la historia de mi país, cuando yo era muy niña, en los años 70,
hubo una dictadura en la Argentina en la que se asesinó a muchísima gente, pero el método de asesinato no era un método muy explícito. Lo que quiero decir es que fue algo oculto en general. A los asesinados durante la dictadura eran secuestrados y sus cuerpos eran, esto es un fenómeno que ocurrió en pocos países, pero eran desaparecidos. Y esto se parece mucho a un fantasma. Yo, por supuesto, como niña no tenía conciencia de eso, porque ningún niño lo tiene, pero convivía con ese miedo. Y con los años me acostumbré a que esa parte de la historia muy cercana sea una especie de convivencia con los muertos. Eso los hace muy reales, de alguna manera. Recuerdo ser muy joven, yo, tener, no sé, 20 años, y por ejemplo participar de una marcha de derechos humanos, y en la manifestación había fotografías de los muertos y los muertos tenían mi edad. Hoy, cuando voy a las mismas marchas, esos muertos pueden ser mis hijos, porque los cuerpos nunca aparecieron. Entonces hay una convivencia con los muertos que es política y que es personal. A mí siempre me ha impresionado mucho. Y creo que por eso vuelvo una y otra vez acerca de hablar de los muertos y de los fantasmas, porque tiene que ver con un trauma juvenil, que creo que, y en una edad de formación, que también tiene que ver con lo que hablábamos antes de los libros. O sea, era como estar leyendo de alguna manera para tratar de exorcizar esto que estaba pasando. Al mismo tiempo, creo que vivimos posiblemente todos, depende de la cultura, pero creo que es algo bastante extendido, en sociedades donde la muerte se trata de ocultar o escapar de ella. Incluso pensar que quizás si somos muy sanos no nos va a suceder, ¿no? Como si borráramos lo inevitable. A mí eso es algo que me preocupa. Y que también me pasa y que también me atraviesa porque vivimos en esa cultura. Así que sí, creo que están cerca y creo que de alguna manera hay una convivencia. Eso, por supuesto, no tiene que ver con lo esotérico, pero creo que hay ciertos géneros que lo pueden articular o expresar mejor y es ahí donde trabajo.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전작들을 또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답변을 하실 때 그 말씀들, 그 톤이 주는 어떤 느낌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독한 쓰라림 같은 것들이 문득문득 깨어나서 네, 우리가 이 축제의 시간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같이 깨워서 같이 가는 것들이 또 축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 공시성 속에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를 뚫어버리는 이 시간성 속에도 축제의 이유가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엘리케스 선생님, 작가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강 작가님께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혼자라는 소설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과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Yo quería hacer una pregunta más general que tenía que ver con el speech y quería preguntarle sobre su método de trabajo y cómo pudo en estos años ya de la pandemia encontrar el foco para poder escribir. O en general, digamos, cómo es su proceso creativo, si necesita mucho... Bueno, ¿cómo es, no? Hay escritores que son... que empiezan con una imagen, que empiezan con una lectura, cuán importantes son los libros, cuán importantes son las ideas y cómo es un método más de día a día, pero sobre todo cómo pudo encontrar el foco, cómo pudo aislarse. 영업 비밀을 지금 네, 말대라는 말씀 같은데요. 네. 네. 먼저 조금 아까
대답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혼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이 친밀하게 느껴지게 되었는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제 소년이 온다나 최근에 낸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그게 이제 비슷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아직도 좀 그런 상태여서 저에게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작가님께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그리고 제가 팬데믹 시기에 계속 글을 써서 책을 출간하게까지 됐던 이유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게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이 소설의 전반부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절반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제 발동이 다 걸렸고 이 소설을 이제 반까지 왔으니까 그 가속도로 계속 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마치 두세 개를 사는 것처럼 한쪽 눈은 계속 열고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고 지켜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굴러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계속 몰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었을 거예요. 제 방에도 불이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지금 절반이나 썼고 나머지를 완성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계속 자료를 읽어야 했고 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된 절판되지 않은 책들을 이제 사서 읽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책을 내는 특별한 영업 비밀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미리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글을 쓸 때에는 이제 주로 어떤 저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떤 뭐 꾸었던 꿈이나 아니면 제가 계속 가지고 품고 있는 어떤 질문이나 제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득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면 이제 그 이야기의 막연한 이미지가 선명해질 때까지 들여다보면서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내밀하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왕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뭐 작가의 방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해주셨지만 엘리케 선생님도 평소에 어떤 노멀한 상태에서 어떤 글 쓰는 영업 비밀 같은 거 하나 공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No es un secreto, tengo una manera muy diferente de escribir cuentos o novelas, por ejemplo. Ustedes tienen ahí mis 2 libros de cuentos, pero yo escribí justo antes de la pandemia, había empezado a hacer toda la cuestión de la prensa de la novela y con la pandemia dije, bueno, se va a tranquilizar y fue todo lo contrario, porque las pantallas multiplicaron la demanda, ¿no? Fue como era más fácil. Bueno, pero eso es otra historia que quizá no tiene que ver con la literatura. Pero como escribo es bien diferenciado y con los años se volvió más diferenciado. El cuento, en general, nace para mí de una idea o de una imagen o de una mezcla de las dos, pero lo escribo en mi cabeza. Cuando me siento a escribir ya lo tengo casi escrito, o sea, sé casi exactamente hacia dónde voy. Después lo puedo corregir meses, ¿no? Bueno, no sé si meses, pero lo puedo corregir bastante. Pero es algo muy explosivo.
O sea, lo pienso, me siento, lo escribo y se terminó. Es muy rápido, diría. El momento de la escritura, después la corrección y todo lo demás, por supuesto, lleva su tiempo. Pero una novela para mí es como entrar en un mundo que no conozco. Tengo una idea muy vaga, tengo una estructura muy flexible, e ingreso ahí casi, no diría ciegas, ¿no? Porque tampoco es tanto, pero ingreso viendo poco y voy descubriendo mientras escribo. Es casi el proceso opuesto. Y esto a mí, más allá de ser un secreto, porque es algo casi que cada escritor tiene su manera diferente, pero a mí me da mucha... yo soy una persona que se aburre bastante y que me aburro bastante de mí misma. Y esta posibilidad de cambiar tanto de forma de escribir y de aproximarme a mi propia escritura, me da muchas satisfacciones, porque es como si pudiese cambiar, es como si pudiese viajar, ¿no? A diferentes lugares en mi propia cabeza. Así que ese es no es un secreto, ¿no? Pero esa es mi forma de escribir los diferentes géneros. Desafortunadamente no escribo poesía, que es algo que me encantaría hacer, porque hay algo de la abstracción y de la belleza de las palabras y de la música de las palabras que siento que es una limitación. Pero bueno, me quedan algunos años, quizá alguna vez la encuentre.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애가 타겠지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 관객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귀하게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네. 하지만 좀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시 이야기도 더 해보고 싶지만 한강 선생님 또 시집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관객분들도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분들께 좀 질문의 시간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엘리케스 작가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는 작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최진영님. 네, 최진영님.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스페인어 번역을 공부하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출판된 마리아나 엔리케스 작가님의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정말 잘 읽었고요. 특히 이 표제작이었던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그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좀 그 비극적이었던 한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그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작품들 속에서 그 각자의 도덕이나 윤리를 건드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폭력의 장면들을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폭력을 재현하면서도 어떤 작품들은 이 폭력과 불평등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들은 이 폭력과 불평등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 그런 그저 관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작품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구별짓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폭력과 불평등의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가담하는 작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작가들이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 작품들 속에서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건드리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났을 때 독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불편함을 조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과 온라인 관객분들께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네, 네, 엘리케스 작가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í, claro. Sí. Muchas gracias primero por la pregunta. Yo creo que no hay ninguna obra literaria que contribuya a solidificar estas cuestiones. Creo que en todo caso, si hay algo escrito que lo solidifica, es un panfleto o tiene que ver más con cuestiones que no tienen que ver con la literatura. Creo que la literatura y el escritor literario observan cosas que ocurren, la violencia,
la desigualdad, la injusticia, los grandes traumas que atravesamos son cosas que ocurren, y el escritor, si no es un escritor panfletario que está trabajando digamos, con una agenda política determinada, no está solidificando absolutamente nada. El arte no hace eso, sino que en todo caso, la literatura, sino que en todo caso ayuda a pensar. Lo que en muchos casos, por supuesto, estas cosas son chocantes. Lo que ocurre es que, para mí, ¿no? Es muy es un tema sobre el que me pregunto mucho, porque en realidad debería impactarnos mucho más en la realidad que en la literatura. O sea, la literatura en todo caso lo que está haciendo es pensar sobre eso, es pensar su época, es pensar la violencia, es incluso cuando la estetiza, quiero decir, o sea, es una manera de tratar de explicarlo, de tratar de pensarlo y de compartirlo con los demás. Sin embargo, a mí me ha pasado varias veces que me dicen, ¿cómo pudiste escribir algo tan cruel? Y en muchas ocasiones yo solo lo tomé de la experiencia o de la realidad, y sin embargo es más impresionante en el papel y en la palabra escrita que en la realidad, y debería ser al revés. Creo que si algo incomoda en una obra literaria, por un lado, pienso que está bien, que el escritor en muchos casos está para incomodar, porque al incomodarnos nos moviliza y nos obliga a pensar. Y estamos en el terreno de la ficción, con eso quiero decir, de la ficción o de la literatura, digamos, en un sentido amplio. Con eso quiero decir, estamos en un terreno seguro. Eso que está contado en la página nos puede afectar, pero en todo caso se queda en la página y no. Solo lo que nos va a provocar es una movilización interna. Y creo que si esa movilización interna es muy perturbadora, se puede pasar a otro texto, y se puede pasar a otro libro y dejarlo. Yo soy muy consciente de que muchas cosas de las que escribo quizás son demasiado fuertes, y no me molesta que una persona me diga no lo puedo leer porque me impacta mucho. De eso le pasa a mi madre, por ejemplo, ¿no? Pero creo que un escritor no debe limitarse porque haya lectores que pueden resultar afectados. Creo que un escritor debe ser fiel a sí mismo en ese sentido, y que sí tiene una necesidad de hablar de la violencia y de la desigualdad y de muchas cosas que son horribles, pero que pasan todo el tiempo en nuestra realidad, debe hacerlo.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회학적 과제와 미학적 과제를 같이 통과하는 것이 또 글쓰기고 문학이니까 그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최진영님,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답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한강 작가님께 질문을 하실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제가 다른 분들은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어서 못 읽겠고요. 자스만 케빈님, 네, 케빈님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문학관 연수생이자 국각정연구원 한문학전공 박사수료생 자스만 케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국제 작가 축제를 계기로 작가님의 단편 소설 혼자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혼자를 읽은 다음 작가님의 개막 강연을 듣다 보니 모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설 혼자에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감옥 같은 여성으로서의 길과 대비되는 환상으로 만들어진 현실 도피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실제하지 않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픽션이죠. 그러다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문학 속에 우리를 위한 길이 있다면 강화된 오락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허구를 만들어내는 소설 속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길이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론 결국 그 길 또한 작가님의 소설 속 실제하지 않는 세계인 혼자처럼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 듭니다. 독자이신 동시에 문학인이자 저명한 소설가이신 작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소설 속의 전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속에서의 길은 그렇게 평화롭기만 한 길은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죠. 예. 계속 이렇게 찢겨 있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기어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길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학 속에서 저는 문학에 대해서 저도 뭔가 힘들 때에는 문학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올 때 문학은 정말 힘이 있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를 들어올려 주기도 하고 우리를 또 깊이 뭔가 파고 들어가게 내려가게 어떤 인식의 바다 아래로 계속 내려가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환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도 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문학을 통해서 많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평생에 걸쳐서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이 부스러져 있던 저를, 문학 작품이 부스러져 있던 저를 모아주었던 경험도 있고, 용기를 가지게 해주거나 아니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고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주 고요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문득 이 세계가, 그 고요한 문학 작품을 둘러싼 세계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느끼게 하기도 하고, 아주 많은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저 자신을 형성하고 제 삶을 계속 밀고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이라는 것이, 문학의 힘이라는 것이 결코 환상만은 아니라는 그런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제가 입모양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대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답변이 오늘 이 대주제와도 또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문학이 주는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 문득 돌아보게 만드는 그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시간이 또 다 되어서요. 더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오늘 개막 강연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마리아나 엘리 죄송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시간이 지금 아침일 텐데 주무시고 깨어나신 것인지 아니면 안 주무시고 계셨던 것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반짝반짝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하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o, primero desayuné y tomé mi café y me desperté. No, pero cambié mucho. La verdad es que es una pregunta bastante menos prosaica de lo que parece. Yo cambié mucho, era una escritora y una persona muy nocturna.
Y en los últimos años, esto no tiene que ver con la pandemia, sino con un proceso personal, empecé a levantarme un poco, a despertarme un poco más temprano para trabajar sobre todo, para escribir. Empecé a recuperar las mañanas, el sol, esa luz. Y es muy contrastante porque puedo escribir sobre cosas muy oscuras con, por ejemplo, un día como hoy, que en Buenos Aires es un día espléndido, sin nubes, de sol, bien primaveral, muy lindo. Y ese contraste de alguna manera me sirvió. Así que estoy despierta porque suelo despertarme temprano. Quizá no tan temprano. O sea, como hicimos un ensayo antes y eso me desperté, no sé, tuve que estar casi a las 7, y a las 7 es un poco excesivo. Pero 8:30, 9, más o menos me puedo despertar.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영업 비밀은 아니지만,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계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참여하시고 또 오늘 개막 강연까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님과 함께 개막 강연을 해주신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Señora Hankang, no, soy yo, ¿no? Es para mí. Estoy muy contenta y muy cómoda. Me sentí mucho más cómoda de lo de lo que pensaba, no sé por qué. En general no me ponen para nada nerviosa los eventos. Soy bastante, no soy muy tímida, no sé. Pero me gustó mucho compartir con ustedes este momento. Y me pareció también muy lindo que estén los lectores y que los lectores hayan hecho para las dos preguntas tan pertinentes. Y me gustaría que la próxima, si alguna vez quisieran invitarme de vuelta, estar ahí, como decía Han Kang, tomar nuestro té, comer algo, poder charlar, poder seguir después, que creo que es lo que más extraño de los eventos literarios, o sea, la parte de después. Ahora terminamos, dejamos de hablar, nos desconectamos y cada una se va a su casa o sigue otra, o yo por lo menos, ¿no? Y extraño un poco ese compartir después, cuando el escritor se relaja y a lo mejor habla de otras cosas y se conoce mejor. Yo en encuentros así conocí a muchísimos escritores y muchísimas literaturas y creo que este también es un caso de ese tipo. A pesar de que no podemos tener esa cercanía, me sentí bastante cerca, así que se los agradezco mucho. 네, 감사합니다. 아, 뒤풀이란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네, 네, 그러면 한강 작가님께 소감 여쭤봐야 되는데요. 뭐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깨어나시는지. 네. 저도 한 11시 정도면 자고요. 아침에 저는 한 6시 정도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오래된 습관이에요. 아, 늘 어려서부터 네. 초지일관. 네. 네, 그냥 보통은 나이 들수록 네. 네.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미 아, 그래서 네. 앞으로는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소감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수도 하지 못했고 포옹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지도 차를 마시지도 못했고 산책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함께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있었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언젠가는 정말로 몸으로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한강 작가님과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가의 육성을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활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는 등장하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뭔가 영혼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늘 갖게 만드는데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저에게도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잊지 못할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보내드리면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막식에 이어서 개막 강연, 이제 드디어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독자들이 함께 꾸려가는 글로벌 문학축제입니다. 네, 이렇게 막을 열었는데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문학 속에서 문학과 함께 또 새롭게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전 세계 작가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인 신용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